안녕하세요. 오늘의 보약입니다. 오늘은 신체의 작은 신호들을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건강한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목욕탕에 가면 누가 몇 년 안에 약을 드시게 될지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검사를 해서가 아니라 몸에서 이미 드러나는 신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당뇨를 숫자로만 생각하십니다. 공복 혈당이 얼마인지, 당화 혈색소가 몇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숫자가 오르기 훨씬 전부터 몸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손톱을 한 번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손톱에 유독 세로줄이 깊어졌거나 예전보다 얇아지고 잘 갈라지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당장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리 겁먹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넘기기에는 이 변화가 유난히 자주 겹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손톱은 생각보다 정직한 조직입니다.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포도당이 이 단백질과 결합해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이 과정을 당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도 같은 원리입니다. 포도당이 적혈구 단백질을 얼마나 손상시켰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손톱도 예외가 아닙니다. 혈당이 높아질수록 손톱은 단단함을 잃고 잘 부서지고 갈라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정상인과 당뇨 환자의 손톱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혈당이 높아질수록 손톱의 미세한 손상과 구멍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됩니다. 몸속 변화가 겉으로 먼저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손톱일까요? 그 이유는 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장기도 간이고 혈당을 조절하는 중심 장기 역시 간입니다. 간 기능이 섬세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을 필요 이상으로 혈관에 쏟아내게 되고 이 여분의 당이 단백질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톱이 먼저 변합니다. 눈에 띄게 아프지 않지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아직 약보다 먼저 생활과 영양으로 되돌릴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손톱 다음으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체형입니다. 특히 예전보다 살은 크게 안 쪘는데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해진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노화보다 먼저 몸 안의 에너지 흐름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혈관 안에는 당이 많은데 정작 세포 안으로는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하면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몸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지방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근육을 쪼개 단백질을 분해하고 그걸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 쓰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겉보기에는 살이 있는데 실제로는 힘을 담당하는 조직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남게 됩니다.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무작정 체중부터 줄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인에게는 이 방법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혈당 조절이 무너지는 이른바 마른 당뇨가 많습니다. 이 경우 줄여야 할 것은 살이 아니라 잃어버린 근육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받아주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은 갈 곳을 잃고 혈관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채우느냐입니다. 특히 근육 합성과 혈당 조절에 동시에 관여하는 영양소가 필요해집니다. 이때부터 몸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혈당이 흔들리는 몸에는 아무 단백질이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류신입니다. 류신은 근육을 구성하는 재료일 뿐 아니라 혈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인슐린이 포도당과 반응할 때 그 민감도를 높여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 자체도 자극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에서 류신은 단순한 보조 성분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른 당뇨나 체중은 정상인데 혈당이 오르는 분들에게 류신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혈당을 흡수할 근육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아무리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혈당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결국 혈관 안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류신이 충분히 공급되는 식사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콩류입니다. 특히 두부는 류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혈당 부담이 적은 음식입니다. 잡곡밥을 드실 때 콩을 함께 넣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살이 이미 많이 쪘다고 해서 이런 단백질을 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혈당이 흔들리기 시작한 몸은 살이 쪘든 말랐든 근육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몸이 오래도록 잘못된 방식으로 에너지를 써온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2단계에서는 아직 방향을 되돌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류신 이야기를 들이다 보면 꼭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혈당이 잘 안 잡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잠을 깊게 못 잔다는 점입니다.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간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간은 우리가 잠든 사이 혈당을 조절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잠이 얕아지면 간은 혈당을 섬세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포도당을 혈관으로 내보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 오르기 쉬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혈당 조절 과정에서도 빠지지 않는 미네랄입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부족한 미네랄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작용이 둔해지고 혈당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손톱을 구성하는 케라틴이 합성될 때도 마그네슘이 사용됩니다. 잠을 못 자고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손톱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톱 변화, 공복 혈당 상승, 수면 문제는 서로 따로 떨어진 현상이 아니라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친 몸에 또 다른 제한을 거는 순간 상황은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2단계에서는 몸이 다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를 채워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은 식단을 조절해도 나아지지 않고 왜 어떤 사람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상태가 달라지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손톱, 체형, 수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것들이 그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보여주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눈과 입안입니다.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손톱처럼 단백질로 이루어진 조직들이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눈의 수정체입니다. 연구를 보면
손발톱이 많이 당화된 사람일수록 눈의 수정체 역시 당독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시력이 나빠졌다고 해서 모두 혈당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손톱 변화, 체형 변화와 함께 시력 변화가 겹친다면 한 번쯤은 몸 안의 흐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 잇몸이 자주 붓고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충치가 쉽게 생기지는 않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입안의 당 농도 역시 높아집니다. 이 환경은 충치균과 잇몸병균에게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일수록 잇몸 염증이 잦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균들은 혈관 안에서 염증 반응을 키우고 혈관이 막히는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잇몸병은 혈당 문제의 결과이기도 하고 다시 혈당과 혈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각각 따로 보아왔을 뿐입니다. 이 신호들을 하나로 묶어 이해하는 순간 몸이 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신호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볼 수 있는 지점에 왔습니다. 손톱이 약해지고 갈라지기 시작하고 체형은 팔다리가 가늘어지며 배만 나오고 잠은 얕아지고 시력이나 잇몸 상태까지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들은 각각 따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혈당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미 예전과 달라졌다는 공통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야 검사 수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그 전에 여러 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 시기가 완전히 늦은 단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단계는 약으로 눌러야만 하는 시점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구간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는 방향입니다. 근육을 지키고 간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들고 수면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관리 핵심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육 합성과 혈당 조절에 동시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고 마그네슘처럼 몸의 기본 작동을 도와주는 재료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손톱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먼저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숫자는 가장 나중에 따라옵니다. 저 역시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씩 바로잡아 왔습니다. 아직 완벽한 정상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느 정도는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방향을 바꿀 것인지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보약은 언제나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이 보약에 무진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보약에 큰 힘이 되어주실 거죠?